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이혜인 수녀님을 알고 지낸 지가 금년으로 만 20년이 된다. 그 전에도 수녀님은 워낙 유명한 시인 수녀님이셔서 그 명성은 나도 익히 알고 있었고, 나도 꽤 알려진 소설가였으니 그분도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년은 서로 이름만 알고 지내다가 대면을 하고 남다른 친분을 맺어온 동안을 말한다. 1988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이다. 남편이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딴 장기로 전이가 돼 생존의 가망이 희박해져 집에서 임종의 날만 기다릴 때였다. 수녀님이 나에게 원고 청탁을 해오셨다. 그때 수녀님은 부산 본원에 계시지 않고 서울 분원에 파견돼 아마 세계 성체대회 홍보 책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셨던 듯하다. 물론 내 사정을 모르고 원고 청탁을 하셨겠지만 나는 좀 화도 나고 야속하기도 했다. 그런 내 마음대로라면 이런 지하에 그 청탁을 거절해야 마땅한데 평소 내가 좋아하던 수녀님이고 또 그분의 청탁의 말이 하도 간곡하고 아름다워 그 와중에도 원고를 써보냈다. 그냥 원고만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하도 어렵게 썼기 때문에 생색을 내고 싶었었나 보다. 얼마나 힘들게 시간을 내서 그 원고를 썼는지 내 사정을 편지로 쓰고 수녀님의 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다. 원고를 받자마자 수녀님이 집으로 달려오셨다. 그런 줄도 모르고 원고 청탁을 했노라고 미안해 하시면서 남편을 위해 간곡한 기도도 해주셨다. 그러나 그때 이미 나는 수녀님의 기도발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믿고 있었다. 나의 믿음 때문인지 남편은 의사가 예언한 날을 넘기지 못하고 이승을 떠났다. 수녀님이 문상을 오셨다. 같은 해에 외아들을 잃었다. 참척의 고통을 어찌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겠는가. 때는 마침 88 올림픽으로 온 국토와 전 국민이 환희와 흥분으로 들떠 있을 때였다. 내 아들이 없는데도 세상은 잘 돌아갈 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호황과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다. 내가 겪은 불행의 소식을 듣고 집까지 조문을 와주는 친척과 지인들을 대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나에 대한 배려로 억지로 기쁨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웃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도 대하기 싫어서 딸네 집으로 피신을 해 가 있었는데도 거기서도 내 고독은 보장되지 않았다. 찾아오는 친척도 있었고 먹을 것을 해가지고 오는 딸의 친구들의 위문도 그치지 않았다. 사람 만나는 걸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본 큰딸이 자기 집에 가 있자고 했다. 큰 사위의 직장 관계로 큰 딸내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 있을 때인데도 나는 체중도 감각도 없는 헛개비처럼 허청허청 딸을 따라 나섰다. 그러나 거기도
내 쉴 자리는 아니었다. 큰 딸 애는 나보다 열심한 신자여서 친하게 지내는 교우도 많아 그이들의 방문이 잦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외손자들은 허구한 날 텔레비전 앞에서 흥분하고 환호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나는 애주가인 사위와 대작하며 주량을 늘려갔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내 건강의 이상과 몸의 쇠약 상태를 즐겼다. 이대로 가면 곧 저절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때 이혜인 수녀님의 방문을 받았다. 수녀님이 서울 분원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부산 광안리 본원에 와 계실 때였다. 내 꼴을 보더니 당장 수녀님 계신 수녀원에 와 있으라고 하셨다. 그 몸으로 어떻게 가냐고 딸은 반대했지만 나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 수녀님 하자는 대로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죽고 싶어 한 것은 자식들과 이 세상에 대한 응석이었을 뿐, 내 생명의 정직한 외침은 살고 싶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살기를 따라 수녀님을 따라 나섰을 것이다. 부산 분도 수녀원에서 손님들을 재우는 방을 언덕방이라고 했다. 언덕방 맨 끝방이 내 방이었다. 수녀원에서의 나에 대한 보살핌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 수녀님들과 똑같은 소박하고 정갈한 식사가 나왔고, 끼니 때마다 이혜인 수녀님이 나하고 겸상을 해주셨다. 수녀님은 나의 먹는 둥 마는 둥한 소식을 염려해 주시긴 해도 먹으라 먹으라 강권하진 않았다. 식사 시간 외엔 나 혼자일 수가 있어서 그것만 해도 살 것 같았지만, 밤엔 그 넓은 언덕방 건물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게 무서울 적도 있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무서울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나는 내 무서움증이 부끄러웠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믿을 수 없게 되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밤을 새워 처절하게 기도한 적도 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발 한 말씀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수녀님이 간간히 나를 수녀원 뒷산이나 광안리 바닷가에 데리고 나가 좋은 말을 들려주시긴 했지만 그럴듯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수녀님의 보살핌 덕이 아주 없었다고는 못하겠다.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식욕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밥을 아귀아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런 내 꼴을 수녀님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워 수녀원을 나와 서울집으로 돌아왔다. 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녀님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많지만 수녀님은 나에게 딱 한 번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 서울에 계신 수녀님 엄마가 편찮으셔서 문병을 오셨다가 우리 집에 들러 저녁을 잡수신 적이 있다. 그때 눈물을 보이셨는데
수도자가 되신 건 어머니가 바라시고 열심히 기도하신 바라 후회는 없지만 늘 옆에서 모시고 지켜드리지 못한 것 또한 수도자 신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수녀님을 우시게 하였던 것 같다. 지금 병중이신 수녀님이 내신 엄마라는 시집을 펴보면서 식구 하나하나가 그때 보이신 눈물처럼 절절하고 영롱하게 느껴져 나도 목이 메게 엄마 라고 우리 엄마를 불러보았다. 2008년 사랑하는 손자에게 어제는 집에 잘 들어갔느냐? 내가 나한테 다녀간 날이 마침 어린이날이어서 그랬던가. 내가 연수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어릴 적 유치원이나 학교에 갔다 와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며 의시될 때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더구나. 저 순진 덩어리를 어쩌지? 문득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너는 어려서부터 내가 속한 학교나 친구, 가족이나 이웃에게 대해 한 번도 나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심지어는 음식에 대해서도 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차려줘도 맛있게 탐스럽게 먹고 음식 솜씨를 칭찬해주며 고마워하는 걸 잊지 않는 착하고 수더분한 아이였지. 흔한 말로 긍정적인 사고라고나 할까? 천성적으로 인간과 사물의 좋은 면만 보는 편안하고 행복한 아이였다. 아이일 적에는 그렇게 고맙고 예쁘기만 하더니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도 그런 성격이 달라지지 않자 조금씩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속으로 저 순진덩어리를 어쩌지 하는 것은 대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러고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였단다. 다행히 학교 공부를 웬만히 해서 장차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면 저 순진성을 다치지 않고도 밥벌이는 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경영학과를 가서 할머니 기대에는 좀 어긋났었지만 적성보다는 성적순으로 과를 정하는 게 고등학교의 관례라 내 손자가 할머니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공부를 잘했구나 싶으니 그 또한 나쁘지 않더라. 졸업도 하기 전에 내가 방향을 고시공부로 틀었을 때 이 할머니가 얼마나 탐탁지 않아 했는지는 너도 아마 알 거다. 왜 하필 고시냐고. 네 엄마한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눈치를 주곤 했었으니까. 여북해야 내가 한두 번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이제 그 일을 접겠구나. 더 늦기 전에 접게 될 줄 알고 기뻐하기까지 했느니라. 그러나 너는 굴하지 않고 그렇다고 집요하거나 오기를 부리는 것도 같지 않는 평소에 그 낙천적이고 평안한 얼굴로 그 고시공부라는 걸 다시 시작해서 저러다가 생전 직업이라는 걸 못 갖고 고시공부만 하는 고시 중독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됐다. 내가 삼수 끝에 고시가 된 걸 알게 된 건 시내로 나가는 택시 속에서였다. 어찌나 기쁘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우리 손자가 사법고시에 붙었다네요 하고 자랑을 했고 내릴 때 팁까지 주었다.
그리고 그날의 모임에서도 내가 쌌고 복분자 술까지 무제한으로 돌렸다. 물론 자랑을 한 대가였지만 말이다. 고시가 된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마침내 그 고생에서 벗어난 게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날 하루로 좋겠느니라. 내 걱정은 고시되기 전보다 된 후가 더하다. 내 눈에는 순진 덩어리로만 보이는 내가 앞으로 법조인 중 뭐가 되든 간에 수시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거짓말 중에서 진실을, 아니지 그중 덜 거짓말을 가려내야 하는 일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도무지 믿었지 못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단다. 어렵다는 고시공부의 내용이 뭔지 할머니가 알 턱이 없지만 내 나이는 인생 공부가 아직 먼 나이고 내가 자란 환경 또한 인생의 신산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된 환경이었다. 그런 뜻으로 나는 네가 재학 중에 합격하거나 단박에 합격하지 않고 쓴맛을 볼 기회가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만 그래도 내 나이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실무에 종사하기 전에 연수원 생활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연수원에 들어가는 날 할머니가 갔었지 않니? 할머니는 그때 마치 내가 입학하는 것처럼 교수님들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면서 연수원 과정이 왜 있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았고 인생 경험이 모자라는 손자를 법조계에 내보내는 데 따르는 불안도 많이 해소가 되는 걸 느꼈다. 일생 법하고 엮이는 일 없이 사는 걸 제일로 알고 살아온 할머니다만 너를 통해 법하고 관계 맺게 된 기분도 나쁘지 않더구나. 이 기회에 할머니가 법에 종사하거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탐탁지 않게 여길 뿐 아니라 혐오까지 하게 된 내력을 잠시 짚고 넘어가 볼까 한다. 할머니는 시골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어 할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랐다. 선비 집안이라고는 하나 식민지 시대라 벼슬길에 나아갈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학문을 놓지 않고 주경, 야독을 사람 사는 기본으로 여기는 집안이었다. 그 시절 시골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웃이나 친지간에 이해관계에 얽힌 분쟁은 있어서 읍내에서 순사가 오는 일도 잦았다. 고발을 해서 순사를 불러들이는 일을 할아버지는 우리 일도 아닌데 극도로 싫어하셨다. 시비 끝에 쉽게 고소 고발을 입에 담는 인간성을 가장 싫어해서 바닥 산 것들이라고 상종하기조차 꺼려하셨다. 여북해야 송사 좋아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할아버지의 어록이 우리 집안의 가훈 같은 것이 되어버렸겠느냐. 이런 집안이고 보니 할머니가 정년기일 때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집안 어른들이 신랑감에게 이런저런 말을 시켜보고 한다는 최고의 호평이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더라 였다. 법 없이도 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법망에 걸려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은 결혼 생활 20년 만이었다. 그때는 서슬푸른 유신시대였고 할머니는 문단에 나온 지 5년이 채 안 되는 신인 작가 시절이었다.
반공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조차 유보된 암흑기였고 작가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간섭받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때 세운상가에서 전기용품 도매상을 하던 너희 할아버지가 덜컥 경제사범으로 수갑을 차게 되는 일이 생겼다. 지금처럼 질 좋은 국산품이 생산되기 전인 70년대 초 상가에서는 헌 일제 조명기구를 재생해서 유통하는 게 공공연한 상행위였어. 소비자에게도 이건 재생품이니까 정품보다 싸지만 국산보다는 나을 거라는 걸 주지시키고 팔았다. 그런데 마침 일제 단속이 있었고 재생해 유통하던 공장 주인이 먼저 불려가 취조를 받고 풀려나와 상인들에게 잠시 피해 있는 게 좋을 거라고 귀띔을 해주었다. 다들 피했는데 할아버지는 안 피하고 태연히 장사를 하다가 구속되었어. 제조업자도 당일로 풀려나왔는데 본보기로 잡힌 할아버지는 검찰로 넘어갔고 할머니는 옥바라지라는 걸 해보게 되었다. 그때 할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느냐? 왜 우리만 걸려들었나 하는 억울한 심정이었다. 죄가 아주 없어서가 아니라 관례화된 일반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뿐인데 왜 나만 걸려들었을까? 억울해하는 건 사실 너무도 야비한 신보다. 옥바라지라는 걸 하면서 무수한 혐의자 가족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장발장이 레미제라블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이웃에도 널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결코 결백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재판받을 때 같이 재판받은 잡범들 중에는 빨래라도 걷어가려고 남의 집 담장을 넘었다가 배고픈 김에 부뚜막에 밥을 훔쳐먹다 잡혀온 청년도 있었다. 그는 실형을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누가 더 억울하냐? 옥바라지 하면서 만난 건 그들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를 비롯해서 수의 등 말단 공무원까지 검찰청 주변의 오만과 비리였다. 할머니는 작가지 않니? 내가 겪고 목격한 서민들이 당하는 억울한 심정을 대변하지 않고는 못 배겼고 그래서 쓴 게 조그만 체험기라는 단편이었다. 그걸 쓰고 또 한 번 수모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소설 중 결론 부분은 꼭 너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어느 날이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앞에 자유의 성찬이 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 먼저 탐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겪고 나서는 하고 많은 자유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우선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을 자유부터 골라잡고 볼 것 같다. 이게 법조인이 되려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면 앞으로 결혼해서 식구와 살림을 늘리며 살게 될 생활인으로서의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 일이라도 공동의 선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2007년 5월 6일 할머니가